안녕하세요. 강원도 전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논술로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경래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풀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건국대 편을 인문 논술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챕터 1, 2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 방법이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쭉 훑어주고요. 전형 요소별로 실질 반영비는 어떤지, 선발 원칙은 어떤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출제 유형과 평가 방법, 전형 일정과 동점자 처리 기준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챕터 2, 자, 실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항을 어떻게 대응할지 해설을 하고요. 자,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채점 기준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 답안을 통해서 이게 진짜 그렇게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예시 답안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 예시 답안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볼게요. 자, 챕터 1입니다. 자, 먼저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괄합산면입니다. 그러니까 응시만 하면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계속해서 후보로 돼 있는 거죠. 예비 후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만 밝히진 않죠. 제가 몇 번이다 이렇게 밝히진 않겠지만 예비 후보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논술이 100% 1000점이고요. 합계 1000점입니다. 자, 논술 반영비율이 높은 케이스를 갖고 왔죠. 건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논술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과 자연과 KU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수의학과는 최저학력이 모두 걸려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세 가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그 중에서 두 개 등급 합이 5가 되고요. 역시나 한국사는 5등급 이내라는 제한 조건이 걸립니다. 자, 수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보시면 세 개 영역 중에서요. 합산 4가 나와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3개 4라는 건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3개 4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모든 반영 영역에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시하고 싶지 않다고 미응시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는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자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에 맞게 조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응시는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선택 과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수학을 꼭 필수로 해야 된다, 과학을 필수,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사회과학은 두 과목을 응시해서 가장 좋았던 거, 이걸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비율, 뭐 이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만 최고점이 1000점이고요. 최저점은 0점이다라는 거. 근데 사실상 0점이 나오기는 더 어렵죠. 1000점보다가 그만큼 어려운 게 0점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급간 차이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논술로만 뽑는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발 원칙을 볼게요.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모집 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합니다. 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건국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최저학력을 충족한 학생이 아까 얘기했던 2개 5등급을 맞춘 학생이 만약에 한 50명이다. 그럼 경쟁률은 50명끼리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총점의 석차순을 매긴다고 하는 거니까 야, 요거는 최저학력이 너무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에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 대상이 제외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것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논술고사에 결시한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충족을 해놓고 나면 일부 학생이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미 자격 조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자, 본인은 나가버립니다. 그럼 실질 경쟁률 빠지죠. 그 상태에서 수능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대부분 대학들이 결정이 될 텐데 이후에 있는 대학은 정시 성적을 환산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면 안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논술고사에 결시한 경우에 선발 제외되는 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사 항목에 따른 감점표를 활용하여 총점에서 감점한다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평가 방법 구체화시켜 볼까요? 자, 건국대학교는 인문 논술 같은 경우 인문사회 1과 인문사회 2를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고사 시간은 10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문사회 1 같은 경우는 2개 문항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를 다뤄주려고 하는데요. 2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인문사회 2 같은 경우는 4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큰 차이예요. 자, 출제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인문사회 1은 국어와 사회를 같이 보고요. 자, 인문사회 2는 자, 국어사회 문항 하나에다가 바로 여기 수학, 사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본인이 잘한다면 강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학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적 색깔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도 이렇게 쪼개져서 나옵니다. 2-1번, 2-2번, 2-3번. 자, 그러면 공통문항 1번은 40%짜리로 동일하게 600자짜리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거 쪼개져서 이건 이렇게 크게 나온다면 쪼개져서 나온다. 수학을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 나왔네요. 국어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다뤄주는 게 인문사회고요. 보통 얘기하는 인문사회의 색깔을 명확히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인문사회 2 같은 경우는 1번은 국어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다루되 2번에서 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의 개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 놓고 나에게 특정 유리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그럼 또 세부적으로 볼게요. 그럼 출제 방법이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인문사회 1입니다. 자, 도표, 그렇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도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잖아요. 그 도표 자료를 포함한 국어, 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아, 그렇구나. 도표가 엄청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도표가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뒤쪽에서 보겠지만 가나다 지문이 있을 때 가나 지문에서 일반적인 온전한 글이 주어지고 발췌된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도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도표가 주어지면서 상황에 대한 것이 제시될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사고를 출발점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가 출제된다는 거죠. 자, 사고의 최종적 결과물 외에 사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국어, 사회, 교과 분야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표현이고요, 그냥. 자, 인문사회 2로 가겠습니다. 지문 제시형과 수리 논증형의 복잡한 형태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수학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의 최종적 결과물 외에 사고 과정까지 똑같은 얘기고요. 국어, 사회, 교과 분야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중요하네요. 수리적 분석력을 유하는 자료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수리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사회 1과 인문사회 2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원서를 다 넣으신 분도 있고 또 도내에 계신 1, 2학년 학생들 같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2학년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될 거고 1학년 같은 경우는 2026년 요맘때쯤에 이루어질 거고 수능 앞뒤로 하루 이틀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보시면 수능날 11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계열은 이틀 후에 바로 논술 실시됩니다. 역시나 이틀 후에 실시됩니다. 역시나 이틀 후에 실시됩니다. 다만 오전, 오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국대학교는 확인할 수 있네요. 수능 이후에 실제로 논술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소, 내가 정시를 만약에 꿈꾸는 학생일지라도 한 번쯤 원서를 내 점수가 이 정시값으로 건국대학교 뛰어넘지 않고 도전적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만약에 더 나왔을 경우는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점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올해는 13일 2시 예정입니다. 요즘은 2시 예정이면 정확히 2시에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조기 발표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을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자세히 봐요. 오늘 우리가 중점 잡을 건 여기입니다. 1순위. 1순위만 보면 되죠, 뭘. 자, 1순위 보면 인문사회 1과 인문사회 2의 특징적인 게 뭐냐? 2번 문항에서 여기서는 고득점자를 가져갑니다. 즉, 배점 기준이 높은 거 순으로 갑니다. 높은 데부터
낮은 쪽으로. 그러면 이왕 잘 쓸 거면 글자 수가 많은 걸 더 잘 써야 되는 거죠. 그 점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럼 사고의 투입량 자체도 조금 더 배점 기준 높은 쪽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챕터 2로 와서 실전 논술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건국대학교는요, 제가 이제 가공한 건 아니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할 건데 올해 있었던 모의 논술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논술을 통해서 올해의 시그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사회계 1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과 문제 2입니다. 자,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 1은 문제 1번과 2번, 즉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표가 되게 중요하고 도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표라는 녀석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자, 401자부터 600자인데 저는 401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은 것보다 넘치는 게 낫다. 그러니까 600자를 기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40점이고요. 자, 문제 2입니다. 가나와 관련하여서 라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드디어 이제 내 생각을 논증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와 나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하고 나가 어느 정도의 전제 조건이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식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나 천자를 쓰게끔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실제 이제 주어진 본문입니다. 자, 실전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를 지금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가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존주의를 보다 구체화시킨 샤르트르는 주체로서 인간이 다른 사물이나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스스로의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언제나 대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초월하려는 반성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점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미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샤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리고 인간은 특정한 사물처럼, 즉 컴퓨터나 전화기처럼 이미 본질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본질에 앞서서 자신의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 규정하는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자 중에 대표자인 샤르트를 가지고 그의 견해를 지금 쭉 기술해 놓았네요. 자, 다음 단락 한번 가볼까요? 인간은 창조자이며 입법자로서 끊임없이 행동하고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책임을 스스로 귀속시킨다. 또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같이 인간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러면 여기서 휴머니즘적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 불안의 감정이 생겨난다. 불안의 감정은 인간에게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이 불안의 감정에 따른 행동과 결심, 즉 안가제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게 만든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자, 실존주의의 특히 샤르트르에 대한 얘기를 쭉 기술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번 단락부터는 하이데거 얘기를 하네요. 자, 하이데거는 자, 실존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모든 사물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언제나 문제로 삼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런 실존으로서의 현 존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삶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주체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샤르트르의 견해 그리고 하이데거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배적인 건 실존주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 나아 지문을 볼까요? 나아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인공지능은 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 질문은 한 개인에 던져진 과제이다. 그럼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적 화두를 던진 거죠. 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작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그리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의미를 묻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자, 인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은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자,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한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드디어 도표가 나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요. 자, 도표를 보실 때는 제목부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인공지능과 로봇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 영향은 두 가지죠. 긍정적 영향이든 부정적 영향이든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자, 일단 볼까요? 자, 좌측에 있는 자동화 시대의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화법과 장문 도표 그래프 같은 경우죠. 이렇게 앞에 보시면 1, 2, 3번을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콘크리트 공은 거의 대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정육점 및 도축원도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그러니까 단순 노무는 다 대체될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자, 우측을 보시면 야, 요건 좀 대체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요소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화가 및 조각가가 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진 작가 및 사진사 등등등 해가지고 쭉 오면 제품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있네요. 요 분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문제로 다시 가보면 첫 번째,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석할까요? 그건 안 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시험입니다. 시험이니까 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와 나를 참고하여. 그러면 가의 내용을 내가 읽어냈어라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나의 내용을 내가 읽어냈어라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의 상황을 나도 확인했어로 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각각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가라. 통합형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점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제가 아까 길게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거 읽었던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주어진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실존주의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샤르트르가 가장 핵심적인 어휘죠. 핵심 워드를 골라보는 거죠.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을 접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윤리와 사상에 대한 건데요.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가가 나왔군요.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죠.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고 거기서 불안한 감정이 생긴다. 제가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문장들이 연결되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한 감정은 인간에게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따르고 불안의식. 불안의식은 선한 행동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샤르트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은 이 틀 안에 있다.
따라서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결국은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샤르트르의 견해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가에서 하이데거의 견해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핵심 오해를 파악해야 됩니다. 쭉 실존은 당연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고요. 쭉 와서 결국 하이데거가 집중해서 본 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자, 누구나 갖고 있으면 실존,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불안과 공포는 본질적인,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았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 본질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 제시문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아까 전체 내용은 다 읽었고요. 각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을 다시 뽑아봐야겠죠. 자, 보시면 인공지능부터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 다시 말하면 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고민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갑자기 훅 밀려들어와서 인간의 존립 자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인간의 차별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쭉 내려와서 그럼 근원적 질문은 뭐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의미를 묻는 것이다. 아, 그런데 이것은 이 필자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냐가 의미를 지닌다. 그럼 인간답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라고 필자는 본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인류의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했다. 뭔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결핍과 계속해서 고통이 발생했을 거고, 그것이 해결되거나 또 다른 결핍과 고통이 발생했을 거고, 그걸 해결했던 건 항상 인류는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공지능, 기계가 지배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은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보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오히려 인간을 기계와 구별하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필자가 가지고 가는 방향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 어휘들을 골라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와 나의 내용을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관점을 파악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에 대한 것도 파악했죠. 그러면 자, 채점 기준을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 채점하고 있는지 보면 나도 어떻게 써야 될 거가 나오니까요. 자, 문제 1은 가와 나를 참고해서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보시면 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이고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물어야 하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둘 모두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자, 이러한 제재적 공통점과 더불어서 가나는 인간의 불안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결핍 등이 초래한 불안과 공포, 고통의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나 특징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행하였다는 중심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인간적 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갖춰야 된 유연성과 그리고 창의성을 인간다움의 특징으로 파악하며 이를 참고해 로봇과 인공지능을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의 길의 관점에 도표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항목별로 나오네요. 가와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개념을 파악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채점할 때 이게 요소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어. 그걸 간단하게 녹일 거 이건 잘못된 거고요. 표현해야 됩니다. 가의 내용은 이런 거고요. 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로 가면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잘 보십시오. 가에 제시된 실존주의 인간관과 나에 제시된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질 수. 자,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각각의 제시문에서 제시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인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사고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수험생인 우리 입장, 풀어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니까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불안전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결핍 등이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즉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의 특징을 갖는 순기능으로 행하였다는 중심 내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게 순기능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예요. 다의 도표에 제시된 내용을 잘 파악하는가. 그럼 주어진 도표는 문제 상황이 줄 확률이 높죠. 대부분 현재 사회의 문제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문제 상황을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표에서는 결론적인 건 해석적 의미 보면 제목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과 유연성이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나를 다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가나에 분명히 내용 요약했고요. 둘을 묶어서 공통점을 뽑았고요. 다를 독립적으로 다의 상황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도 평가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다 하면요. 보십시오. 이게 채점표입니다. 자, A뿔 100점이 되려면요. 1, 2, 3, 4, 5번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와 나에 대한 요약이 안 들어있다면 1번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채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5점 빠지면요. 굉장히 잘했으나 모든 문안의 기술에서는 한 상이 미흡한 경우 하나 빠지면 5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충족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경우고요. 미흡한 경우는 5점씩 빠지고 하나의 요소가 빠질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웬만하면 본문 내용을 다 확인하고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1, 2, 3, 4, 5 다섯 개의 요소입니다. 다섯 개의 요소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글씨를 잘 써야 된다. 맞춤법을 맞춰야 된다. 글의 구성을 잘해야 된다. 이런 요소는 몇 번째인가요? 바로 5번이죠, 5번. 그죠? 딱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점을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십시오. 4개의 요소는 다 내용적 요소고요. 표현적 요소는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적인 요소는 나중에 문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이라는 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멋있고 표현력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학적 글쓰기는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논술 같은 경우에 0점부터 1000점까지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채점 기준을 보면 그렇지 않죠. 0점에서 바로 50점이 되죠. 그러니까 F가 되면 이미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점수가 보여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이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범위 내에 있다. 이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가의 샤르트르는 선택에 따른 불안의 감정이 선한 결심과 행동을 추동한다고 하면 하이데거는 되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샤르트르의 핵심 어휘만 딱 들어왔습니다. 샤르트르, 불안한 감정, 그리고 또 뭔가요? 그 다음에 선한 결심과 행동, 끝. 그죠?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핵심 어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진정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계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거기 있는 일부 핵심적인 어휘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딱 두 줄로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 다음으로 되물으며 그 답의 인간의 결핍과 답을 그에 따른 고통에서 찾는다. 기계와 달리 결핍과 고통을 느끼는. 자, 보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결핍과 고통, 그 다음에 인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과 창의성. 이 워딩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자, 이제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내용 정리였고요. 여기까지가 나의 내용 요약입니다. 되게 컴팩트하게, 되게 짧게 정리를 하죠. 핵심 어휘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 이제 둘을 연결시켜야죠. 가와 나는 인간의 약점과 결핍이 오히려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된 요소를 한 줄로 요약한 거죠. 아, 인간의 약점과 결핍이 오히려 긍정적인 거야. 인간다움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의 상황을 제기하는 거죠. 다에 따르면 단순 반복적인 콘크리트공, 제품 조립원, 장비 조작원 등의 업무,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원의 업무 등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체할 가능성을 높은 반면 화가, 작가, 연주가 등은 예술 관련 직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간편하죠? 그러니까 다의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의 관점에서 볼 때,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썼습니다. 가나의 관점에서 볼 때 대체 가능성이 적은 직업군들의 특징은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많은 직업이 소멸될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결핍과 불안, 고통을 느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다움의 발현으로서 유연성과 창의성의 근간으로 한 직업들이 오래 사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나가 다의 문제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문제와 해결 구조인데 논술도 문제를 주고 해결의 소스를 주는 거죠. 해결의 연결고리를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시되면 예시 답안 정도의 좋은 답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걸 볼까요? 자, 이번엔 다시 문제를 띄워봤는데 두 번째입니다. 문제 2번. 가와 나와 관련하여서 라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학작품 아예 주어버려요. 문학작품. 역사라는 작품을 줬는데요. 뭐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사실은 배웠을 거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뭐 수능을 다루면서 배웠을 텐데요. 자, 이 작품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생략을 좀 해드리자면 간단하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이고요. 여기서 두 가지의 공간적 대립이 존재하죠. 자, 창신동에 있는 빈민가가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거기 vs 아늑한 양옥집이 있습니다. 근데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양옥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지배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주인 할아버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기계적이고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딱 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창신동 빈민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언제나 규칙이 다 깨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속에서 나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이곳을 이사하고 좋아하지만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여기에 나오는 서씨죠, 서씨. 그 글을 따라가면서 서씨가 어떻게 해서 해방감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자, 그래서 그 공간적 대립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을 쭉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조금 의미 있게 보려고 하면, 자, 이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1부를 발췌했고요. 자, 그럼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인은 가나와 관련해서 라에 대해 논할 것을 요구한다. 가나의 인간 고유의 인간 다음에 대탐구하여 기계와 다른 인간의 특성을 인간의 약점인 유연성과 창조성에 찾았다. 이거는 뭐 앞서 얘기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라가 중요하죠. 라에서 소설에 적용하면 이면적 구조를 파악하고 구체적 인물 형상의 개념을 입각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소설은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특성을 같이 여기서 녹여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럼 요소를. 자, 1번. 자,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는가 표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알아. 이미 첫 번째에서 얘기했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뭐야, 나는 뭐야 라는 요약적 서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라와 연결짓기 위해 가나의 연관성. 그럼 도대체 어떤 점에서 연결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볼까요? 가와 나는 인간의 불안전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 결핍 등 초래한 불안이나 공포,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하게 하거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행했다는 중심 내용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둘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라에 묘사된 상황과 인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 되게 특징적이죠. 건국대 같은 경우 자세히 보세요. 가지문 요약, 나지문 요약, 연결, 그리고 라 지문의 역시 적용 패턴입니다. 인문사회 원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김승옥의 역사란 단편 소설에서 결국 규격화된 일상과 그 규격화된 일상에서 일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대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핵심적 개념을 활용해서 라의 상황과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하는가. 이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겠죠. 역시나 마찬가지 다섯 번째는 표현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기 세 부제를 볼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1, 2, 3, 4, 5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채점 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제시된 가나 지문의 요약은 필요하다. 그리고 둘을 연결 지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라. 그리고 상황과 접합시켜라. 이게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건 사실 오타가 있죠. 라입니다. 라. 자, 보겠습니다. 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또 했어요. 볼게요. 가엔 샤르트르와 하이데거는 인간다움의 특징으로 각각 선택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들었다. 이렇게 인간적 결핍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 오히려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서는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에서는 사람의 길을 고민하는 대학생 나가 등장하고 인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신동 빈민가의 사이를 깨끗하고 아늑한 양옥집을 하숙으로 옮겼다. 양옥집의 삶은 불안과 공포, 결핍, 고통과 거리가 멀죠. 굉장히 규격화된 삶이니까 윤택하고 양옥집 사람들은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땜질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을 맞춰요. 이게 포인트죠. 기계처럼.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무언가 창조하며 전진하는 듯한 스스로의 모습에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양옥집과 모든 것을 정부하는 창신동 빈민가에서의 삶과 사람을 떠올렸다. 창신동 집은 절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방마다 차 있는 곳이지만 나는 아무때고 불현듯 감정이 요구할 때 기타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소 도구가 있는 거죠. 서 씨의 사례로 보듯이 창신동에서의 삶은 발전과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다. 서 씨가 동대문 성벽에 돌을 옮기는 일이 그의 발전이나 높은 임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서 씨가 동대문 성벽에 돌을 번쩍 들어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자세히 보세요. 계속 서 씨의 행위 자체를 평가하고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의 압박이 있을 땐 점점점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문의 일부를 이용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문을 그대로 따왔으면 안 되겠지만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가 역사인 것을 깨달았다. 자, 공사장 인부인 그는 평소에 기계처럼 남들과 똑같은 일하고 남들과 똑같이 임금을 받으며 기계적인 세상에 적응해 갔지만 그는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돌의 위치를 보며 흐뭇해하거나 선조들로부터 이 사람은 뭐 중국인과 혼혈인이었으니까죠. 선조가 이어진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 서 씨는 인간적 결핍과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하고 자신을 규격에 맞춰 가두려는 세상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을 찾고자. 이게 포인트네요. 사람의 길. 인공지능에 대비되는 거죠. 그죠? 점에서 진정한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못 쓰더라도 우리가 채점 기준에 부합하려면 요약, 그리고 정리, 그리고 구체화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긴 시간 동안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나요? 자, 앞서 한 내용들 조금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버무려서 한 방에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어진 순서대로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요약한 것들을 연결시켜라.
연결시키고 나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패턴을 갖는 게 건국대 해법이라고 봅니다. 자, 긴 시간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강 건국대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